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4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방송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이정열입니다.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뭐 어찌됐던 간에 금요일은 좋은 날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해도 금요일은 좋은 날. 마음이 좀 편해지는 날이죠. 게다가 저희 방송에 나가는 시간은 금요일 오후잖아요. 이런 이제 기분이 더 좋아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는 녹음을 하고 있지만 아침이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기분 좋은 날 소식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보도는요. 이미 지난주 그러니까 8월 26일 날 나왔던 보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언론단체 친구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찾아봤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처음에 보도한 건데요. 8월 26일에 MBN이 2011년 12월에 출범할 때 당시에 은행에서 600여억 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서 최소 자본금 요건 3천억을 채운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금융당국에서 MBN 경영진에 대한 해임 권고안과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도는 이제 경향에서 단독으로 먼저 한 건데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2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산하관리위원회에 MBN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안건을 보고하고 장대환 매경그룹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을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26일에 보도된 거예요. 네. 자, 근데 지금 29일이 지났잖아요. 근데 관련 보도를 아직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산하관리위원회가 열렸다는 소리인데요. 조금 더 그거는 살펴보고요. 일단은 이 내용은 지금 MBC와 JTBC 등에서도 저녁 종합 뉴스에서 자세하게 보도를 했어요. 경향신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추가된 보도들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경향신문 보도가 제일 상세해서 일단은 경향신문으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MBN이 종편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채우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던 중에 주주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래서 2011년 4월 우리은행에서 600여억 원을 대출을 받은 다음에 이 대출금을 회사 직원과 계열사 20여 곳의 명의로 법인 회사 그러니까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주식 청약 계좌로 자금을 입금했대요. 그러면서 20여 곳의 명의를 차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듬해인 2012년 11월에 우리은행 대출금을 갚으면서 직원 및 계열사가 전년도에 회사 돈을 빌려 샀던 주식 매입금을 갚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의혹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직원에게 처분한 셈인데 그렇죠. 이를 재무제표에 고의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MBN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감리위에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해임 권고안 및 검찰 고발 의견을 낼 예정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늑장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대요. 당초에 금감원이 최응식 원장 시절, 이 시절이 2017년 9월에서 2018년 3월이라는데요. 그 시절에 MBN의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을 했고 그랬는데도 감리위 회부를 차일피일 미뤘다는 것입니다. 올 초에도 금감원이 MBN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금감원과 MBN 모두 이를 부인한 바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 조사에 앞서서 국세청이 이미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이 2012년 MBN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하면서 차명 대출 정황을 확인한 후 MBN 측에 직원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산 것으로 처리하라라고 조언을 해줬다라고 그렇게 그런 것으로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금감원이 왜 늑장 조사를 하고 이렇게 뭉개고 했을까요? 봐준 거죠. 종편을 봐주려고?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죠. MBN을?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MBN이?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심각한 법 위반이라서 승인 취소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승인 취소하는 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뭉갠 건가? 그런 건지. 그럴 가능성. 자, 그래서 MBC 보도를 조금 더 보면은요, MBC 보도에서 조금 더 된 거는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MBC에서 나오는데요. MBN이 우리은행에서 수백억 원을 빌렸고 이 돈을 직원들에게 다시 빌려줘서 주식을 사게 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길게 말했던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은행에서 수백억 원을 빌리고 이 돈을 직원들에게 다시 빌려주면서 주식을 사게 했다. 이것은 종편 출범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한 편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들 말은 만일 직원들이 받은 대출의 이자를 회사가 대신 내줬다면 이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차명 거래니까. 네네. 금감원은 일단 MBN이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이를 회사상의 대여금으로 분류하지 않아서 회계 규정을 어긴 것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대출을 받아 주주가 된 것이라면서 차명 대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아니야. 내가 대출 받은 거야. 이렇게 우기고 있다고 하고요. 스스로 단체로 20명이 그런 거죠. 되게 높으신 분들이에요. 직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고위 임원들 네. 있나 보네요. 예,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9일 감리가 예정된 것은 맞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지금 추가 보도를 아직 못 찾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논의 끝에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금감위 등에서 결론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사안을 이제 인지한 거잖아요. 네. 그럼 방통위가 제대로 된 그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상혁 후보자가 그 민원연 전 대표였던 한상혁 후보자가 가시면 첫 번째로 하게 될 일이 저는 이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청문회 될지 하면 뭐 이 모르겠지만. 질문 많이 받겠네요. 글쎄요. 근데 지금 질문에는 별로 안 들어. 이게 이 사실이 사람들한테 별로 안 알려졌어요. 그렇죠. 잘 모르셨잖아요. 잘안 네. 그러니까 요새는 하도 조국으로 다 돌렸어요. 도배라 가지고 아니 맞아요. 그 다른 뉴스들도 다른 그 장관 후보자들도 질문을 전부 조국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왜 물어보는 거야? 뭔가 정책 이런 걸 물어야지. 전부 조국이야. 정말 웃긴다, 그죠? 아니 후보자들은 좋겠어. 내 거 안 털리고 대신 조국 이야기로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청문회가 이게 무슨 맞아. 이런 식으로 되면 됩니까 이게? 자, 그리고 미디어 오늘에서 종이지면 있잖아요. 네. 8월 28일에서 9월 3일 일주간 그 2215회 머리 기사에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목이 MBN 차명 대출 의혹 방통위도 알고 있었다입니다. 자, 이 보도를 보면은요.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는 지난 1월 15일 MBN이 2010년 종편 승인을 신청하면서 납입한 자본금 수백억 원을 자사 직원 20명을 동원해 차명 대출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는 MBN의 차명 대출 의혹이 금융실명법 위반과 방송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방송법 위반 시 승인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그 문건에 써 있나 봐요. 방송지원정책과는 차명대출과 관련된 직원들이 회사와 공모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 가능하다. 필요시 금감원 측에 자료 요청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차명대출을 통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방송법 18조에 따라서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라면서 심각한 문제라고 뭐 이렇게 인식한 것이 나온다고 이 보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1월 작성 문건에서 방송법 제8조에 따라 1인 등 소유 제한에 위반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2011년 승인 당시 MBN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최대 주주의 소유 지분에 차명대출 금액을 포함해야 하는지도
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간에 어떻게 해서든 봐주려고 내가 보기에는 많이 노력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열심히 검토했더니 이리저리 해서 심리적으로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나 법적으로는 처벌할 조항이 없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결론적으로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게 걱정입니다. 자, 한겨레 보도에서는요. MBN이 임직원들에게 600여억 원의 차명대출을 받게 하면서 회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두고 배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담보 제공이 이뤄진 뒤 5년이 지난 2017년 재무제표에 비로소 그 내용이 공개됐다. 여기엔 수백억 원의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회사가 이를 떠안아야 해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 대출 담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라는 회계사의 지적도 전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MBN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홀랑 뒤집히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 명백한 일이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만 남아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그러면 처벌되면은 없어지나요? 채널이? 허가가 취소돼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MBN은 원래부터 그 증권 방송으로 있었잖아요. 증권 전문 그렇죠. 채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전문 채널, 뭐 CNBC 같이 그런 채널로 케이블로 가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 종편은 거죠. 안 PP. 되고 예. 만약에 일반 PP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 그쪽으로 또 종편이 하나 새로 생길 수도 있나요? 종편을 새로 허가해 달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진보 종편 어쩌고 하면서. 진보 종편으로? 아니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계속 하니까 진보 종편 필요하다. 뭐 자리가 있으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보 종편을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마무리하고요. 이 사안은 뭔가 우리도 계속 찾아보면서요. 뭐 좀 미진한 부분이 의혹이 계속 되고 있는데 방통위가 좀 약간 미진하게 행동한다 이러면 우리도 되게 적극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논평도 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김용균 특조위 조국에 묻힌 사안 중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김용균 씨 관련해서 그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김용균 특조위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묻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우리도 정리를 해주고요. 신문 보도, 방송 보도량 체크해주고 그나마 잘한 방송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자, 이거 시작해 볼게요. 민원연 신문방송 모니터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특집. 그렇죠. 예, 일단은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지난 8월 19일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가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고 김용균 사망 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이제 앞으로 특조위라고 말할 텐데요. 여기서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원청, 하청 모두 안전비용 지출이나 안전시스템 구축에는 무관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용균 씨의 죽음이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비롯됐음을 분명히 했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에 거의 모든 언론이 올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김용균 씨 개인이 실수를 하거나 그래서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조사 결과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낸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외주화, 그러니까 계속 하청에 재하청을 주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은 집중적으로 언론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획 보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이 사건 자체를 이 사안, 그러니까 특조위의 결과 발표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보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보도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 보도하지 않은 곳 이야기해 주세요. 네. 신문 보도량의 경우에는 조사 결과 19일에 이튿날인 20일부터 22일까지 살펴봤는데요. 보도하지 않은 곳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경제지 중엔 한국경제였습니다. 웃기죠. 경향하고 어떻게 하나도 보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경향신문하고 한겨레는 같은 기간에 5건의 기사를 게재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앞서 언급해드린 동아, 조선, 중앙, 한국경제 여기서는 한 건도 보도하지 않은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심각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 8월 20일에는 특조위 결과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죠. 네. 근데 8월 20일에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조국이 일면에 실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조국은 맨날 일면이야. 조국은 일면에 아, 안 일면 실리고 아닌 걸 찾기 좀 아닌 힘들어. 날이 거의 없었어요. 네. 특히 조선일보는 조국이 일면인 날이 9일인가 그렇게 되니까 굉장합니다. 아휴. 자, 그러니까 동아일보도 조국이 일면인 날이 11일이었어요. 저희가 그 조사해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적은 양을 보도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이전에도 처음에 김용균 씨의 죽음이 알려진 날에도 우리가 너무 보도하지 않는다라면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때는 어땠는지 짚어봅시다. 예. 민원연 작년 12월 14일 보고서인데요. 노동자의 죽음은 신문 부고에도 실리지 않는다에 따르면 김용균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3일간 기사량을 살펴봤더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고요. 중앙일보가 딱 단 한 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부고 소식조차 이렇게 알리지 않은 것이죠. 아, 이거는 뭐 간단한 부고가 아니라 사실은 네. 이 위험의 외주화를 딱 나타내주는 맞아요. 사고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상징적인 네. 죽음인 거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 뭐 9호선 이런 일이 있었고. 맞아요. 근데 이거를 보도를 안 했다?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0건이었대, 0건. 네. 3일간 0건.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개죽음 처리를 하는 거죠. 이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이런 사망사고를 무시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런 노동자 죽음까지 보도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보도 태도인 거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시는 분들이 이런 일이 있다고도 생각도 안 그러니까요. 하시겠네. 네. 맞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것만 보시는 분이 세상에 있겠어요? 그런가요? 아니, 그거 보시는 분은 또 TV조선하고 채널A 그런가? 보시니까 보는 것만 보거든요. 사람이 계속. 전혀 이런 일이 맞아요. 있었다고 네. 생각도 그럴 못 할 수 것 있어요.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특조위 조사 결과를 좀 얘기해 봅시다. 네. 특조위는 조사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 1만 31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산재 승인 통계와 건강진단 자료 등을 분석해서 위험의 외주화를 자료로 입증해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 협력사의 기술 축적을 어렵게 했고 원청과 하청 구조로 인한 소통 단절이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고착화시켰다고 발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고 김용균 씨의 사인이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확실히 한 것이죠. 그리고 특조위의 조사 결과는 고 김용균 씨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가 됐고요. 노동환경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언론사들이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서 이 조사 결과의 중요성을 언급을 했고 대책 마련도 요구했는데요. 경향신문은 사설 김용균 사고는 민영 외주화의 산물이라는 특조위 보고서에서 김용균 씨가 속했던 연료, 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직접 고용하고 임원진의 안전보건 담당이사를 두고 노동안전 문제는 원청과 하청이 공동 교섭하도록 했다. 법 제도적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담겼다라고 말했고요. 한겨레는 또 사설 발전소 정규직, 비정규직, 죽음의 점수도 달랐다니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특조위의 발표와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노동 현장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날 한국경제는 고 김용균 씨의 진상규명 조사 결과는 싣지 않으면서 기업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기사를 아주 공들여서 썼다. 사실 우리가 이 보고서를 쓰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조중동은 아예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냥 보도 안 했다 한 줄만 쓰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국경제 하는 짓이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뻔뻔스럽잖아요. 기업 규제 완화 이 말로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경제 활성화 를 위해서 기업 규제를 완화하자. 그런데 항상 이 속에는 노동 유연성 그리고 노동자의 인권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자, 아무리 한국경제가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정경련 기관지라 하더라도 그래도 경제신문이라는 이름을 걸고 국민 전체에게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지네들 재벌들끼리만 보는 신문이 아니잖아. 재벌 가문들끼리만 돌려보는 찌라시가 아니잖아. 네. 그러면 최소한 국민에게 보여주는 보도라면은 그러니까 그 신문이라면은
특조위 조사 결과 이런 것들 제대로 보도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실려야 되는데 지금 한국경제 보도는 무엇이 실렸는지 봅시다. 예, 한국경제는 이튿날 8월 20일이죠. 그러니까 네. 소부장 살리기 예산으론 한계 쌍화법 등 규제개혁 병행해야 해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소부장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면 예산 배정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각종 규제부터 현실에 맞게 풀어주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랬고요. 또 이어진 사설, 돈 아닌 규제를 풀어야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클 수 있다. 에서는 역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사설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가 언급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근로자의 안건과 보건을 유지시키는 법인데요. 이 법은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부실한 법이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고 이런 거를 계기로 개정안이 통과됐을 만큼 중요도가 높은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김용균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또다시 들먹인 한국경제는 또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기업의 이익을 챙겨준 것이죠. 아니 이렇게 되면 다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너무 부실한 법인데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렇고 화학물질관리법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더 완화시켜주면 기업의 이익을 챙기는 게 사실은 아니죠. 하나만 알고 예. 둘은 모르는 게 그러니까요. 노동자 없이 이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그래서 아무튼 되게 답답하다. 진짜 화가 났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한국경제 정말 너무한다. 너무 뻔뻔하다. 어떻게 이 두 법을 더 세게 해서 안전한 상황에서 우리가 돈을 벌자고 하는 짓인데 안전한 상황에서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노동자들도. 근데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둘 다 완화시키면 그 노동자도 문제지만 사실은 국민 그 인근에 사는 화학물질관리법은 특히 그 인근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당연하죠. 공장 주변에. 뭐 어쩌자는 거야. 지네만 잘 살겠다는 거야. 지금 지네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라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돈이 많이 벌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그 진짜 누구 말 맞다 여기 있는 것처럼 진짜 뭐예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거 확 때려가지고 그냥 사람 한 명 죽이면은 그 사람을 죽게 하느라고 번 돈에 한 3,000배 내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방송사 전용 종합뉴스는 어땠나요? 네, 방송사 전역 종합뉴스는 특조위 조사 결과가 발표된 당일부터 네. 22일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TV조선과 채널A, YTN의 전역 종합뉴스에서는 특조위 조사 결과를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고요. YTN도? 네, 그렇습니다. 뉴스 채널이? 네. 그러니까 전역 종합뉴스에서 안 했다는 네. 소리죠. 네. 와. 그리고 와. KBS, MBC, SBS, JTBC, MBN은 발표 당일 한 건에서 두 건 정도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22일까지 살펴봐도 역시나 후속 보도는 없었습니다. 아무데서도요. 야. 자,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이제 MBC 스트레이트였거든요. 근데 이날 MBC 스트레이트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뉴스에서 볼 수 없는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여준 느낌이 뉴스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공장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줬잖아요. 보면서 진짜 눈물이 막 났어요. 많이 울었어요. 나는 사실 그런 장면 보면 나도 내가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저는 김용균 씨 어머니가 저랑 동갑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방송에 할 때마다 저 사람 정말 내공이 보통이 아니다. 나 같으면 저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저렇게 내 아들이 똑같이 자식을 둔 사람으로서 내 애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이런 죽음을 당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고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하면 너무 이제 안타까운데 근데 스트레이트를 보면은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진짜. 그리고 막 분노가 치미는데, 이 조직을, 이런 식의 그 회사를 우리 국가가 다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하고 있고, 주지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만든 전기를 우리가 싼 값에 쓰고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내가 가해자라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무슨 삼성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공기업이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전기를 우리가 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이 책임지고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 내용을 MBC 보도에서도 보여주고 스트레이트도 보여줬는데 요거를 좀 이제 진솔 씨가 자세히 봤으니까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일단 MBC가 스트레이트가 보도되기에 앞서서 저녁 종합뉴스에서 이거를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 정규직, 목숨값, 비정규직 3배, 현대판 신분제에서 고 김용균 씨의 원청 사업장인 서부발전이 부서별 평가를 위해 만든 문서를 입수했다고 전하면서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느 화력발전소의 내부 문서인데요. 발전소 직원이 사망하면 마이너스 12점, 하청업체 직원이 숨지면 마이너스 4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기준인데요. 이렇게 하청업체 직원의 목숨값은 훨씬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죽음마저 차별받는 하청 노동자의 현실. 먼저 고은상 기자의 단독 보도 보고 그 처참한 현장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원청 사업장인 서부발전이 부서별 평가를 위해 만든 문서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람이 숨졌을 때 발전사 직원은 마이너스 1.5점, 도급자, 그러니까 하청 직원은 마이너스 1점, 발전시설 건설 노동자가 숨지면 0.2점을 깎는다고 적어놨습니다. 사람 목숨을 3단계로 구분해 놓은 지표는 김용균 씨 사망 석 달 전 작성됐습니다. 고령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중부발전은 더 노골적입니다. 제목은 신분별 감점계수. 본사 직원이 숨지면 12점을 깎지만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하면 4점만 감점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 3명이 죽어야 발전사 본사 직원 1명이 숨진 걸로 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목숨에 등급을 매겼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발전사 측은 부랴부랴 수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서부발전 같은 경우 2019년부터 없앨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표가 없어진다 해도 고질적인 차별 문화까지 사라질까? 하청 직원들은 회의적입니다. 감독부서에서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참 어이없는 얘기죠. 이번 일 다 끝나고 언론 다 끝나고 나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하청업체 직원들은 심각한 사고를 당해도 혹시 일감을 잃게 될까 조용히 묻고 가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팔 잘리고 손 잘리고 뭐 그것도 협력사 내에서 그냥 알아서 처리를 하고요. 만약에 회사가 이 입찰을 못하게 되면은 저희도 회사를 간둔다든지 그런.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도 발전사에서 1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이 중 6건은 은폐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는 죽음마저 그 발전사 원청의 직원들과 차별받는 현실을 좀 보도한 0.2점과 것이죠. 1.5점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네. 몇 명이 죽어야 발전사 직원 1명이 죽는 게 되냐고. 네. 그리고 이어진 이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목숨에도 등급 매긴 죽음의 발전소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보도를 해줬는데요. 고은상 기자는 김용균 씨 죽음 이후에 지난 2월 5일 정부가 2인 1조 근무와 임금 개선, 정규직 전환과 같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김용균 씨의 동료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먼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현재 모습을 전했는데요. 작업로 양쪽에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어른키 높이로 들어선 노란색 철망, 이른바 안전펜스가 설치됐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가장 눈에 띄는 재발 방지 대책이었지만 현장에선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끊임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석탄, 그러니까 이 낙탄을 퍼서 다시 벨트 위로 올려놔야 되는데 펜스 너머로 삽질을 해야 하니까 작업 속도가 늦어졌다라는 것이었고요. 이어서 김용균 씨 사고 후에 2인 1조 근무가 의무화됐고 이에 따라 한 명이 3km씩 5회 순찰하던 방식을 2명이 함께 6km를 3회 순찰하도록 이렇게 바꿨지만 이러다 보니까 또 횟수가 줄어서 낙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안전사고 위험만 늘어났고 결국 순찰 횟수가 다시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는 이런 대책들을 정부의 권고라는 이유에 쫓겨 현장 여건은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한 결과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안전 펜스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삽질을 밑에서 해서 그 펜스 위로 그 낙탄을 올리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걸 올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 분진을 더 많이 마시기만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는데 사람 키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올려요? 삽질을 해서.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진짜 기계가 이렇게 쫙 빨아들여서 다시 올리든가 해야지 사람이 그걸 삽질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또 그렇게 2인 1조로 하라고 하니까 이전에 혼자서 하던 거를 3km씩 5번 하던 거를 2명이 6km를 3번 하라고 그 횟수는 줄여줬지만 양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야. 이 석탄 떨어지는 게. 그러면은 뭐 3번 수차라면 뭐 하냐고.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지는데 둘이 가면 뭐 하냐고. 결국은 따로 떨어져가지고 자기 일하느라 바빠서 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 또는 정말 탁상인정? 그런 사람인 거지. 아니 이게 완전히 노동자는 어떻게 해도 고역이고 해결을 안 해주는 거야. 전혀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거를 할 때 진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불편한지, 그러니까 뭐가 위험한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 그냥 시킨 대로 그냥 펜스 설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다른 얘기 해봅시다. 네. 스트레이트는 인체에 치명적인 작업 환경을 고려한다면 작업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전했는데요. 이유는 발전사들이 열량이 낮아 품질이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저열량탄 사용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 환경이 더욱 최악으로 치닫게 됐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특히 문제로 보였는데요. 저열량탄을 쓸 경우 시간당 최대 22톤의 석탄을 더 써야만 발전 요구량을 맞출 수 있는데 인력 충원은 없이 업무량만 늘어나다 보니까 인명사고가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김용균 씨 사고 자체가 2명이 해야 될 거 1명이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사고잖아요. 네네. 인력을 더 놓고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안 되고 엉뚱한 것만 한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짓만 하고 있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화가 나네 진짜. 근데 발전사들이 이렇게 저열량탄을 굳이 좋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22톤이나 수준이 낮은 탄을 쓴다는 거잖아요. 네, 품질이 안 좋은 네. 아주 그런 걸 굳이 쓰는 이유를 스트레이트가 추적을 해봤더니 발전사들이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로 공공기관 평가를 지목을 했습니다. 경영평가에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건 경영평가. 네. 이거 점수를 뭐든지 잘 받아야 돈으로만 하잖아요. 효율성. 네. 그러면서 저는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효율성만을 그 가치 이제 공공기관은 가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돈 얼마나 적게 썼나 이걸로만 자꾸 평가를 하니까 이 얘기를 좀 더 깊이 해봅시다. 네. 실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살펴보면요. 저질 석탄 사용을 늘려 원가를 아끼면 그만큼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안전사고 증가는 이 평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시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책임은 인력을 파견한 하청업체로 떠넘겨졌고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발전사는 정부에 하청업체 직원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라고 보고하면 그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스트레이트에서 발전사들의 내부 경영평가 관련 문서도 입수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원청업체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에 따른 감점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스트레이트에서 입수한 중부발전의 2018년도 내부 경영성과 평가 편람에서 보면요. 산업재해 발생 시 부서별 평가에 적용하는 신분별 감점 개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원청인 발전사 직원은 사망 시 12점 감점, 도급인 그러니까 하청 직원은 사망 시 4점 감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서부발전의 경우엔 좀 더 상세했는데요. 재해 사망 시 감점 개수가 발전사 직원은 1.5점 감점, 도급자는 1점 감점, 건설 도급자는 0.2점 감점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에 대해서 마치 신분처럼 등급을 나눠 사람 목숨값을 매긴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네. 아니 어떻게 나 이거 점수 자체를 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죠. 네. 뭐 이게 진짜 정상적인 상황인가 그러니까 싶기도 지금 하고. 이 경영평가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화가 난 게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돈 아끼는 것도 그렇지만 경영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조직 그 공공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누가 맘대로 이렇게 신분별 감점 개수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하는 되면 짓입니까? 공기업한테 비정규직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에 사고 누가 나면 이거 안 쓰는 사람이 그 안 쓰는 사장 안 쓰는 그 저기 뭐야 그 정규직 쓰는 직원들이 사람만 바보야. 이상한 사람인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자, 참. 자 그래서 예. 스트레이트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에 하청 노동자들의 몫으로 책정된 임금을 삭감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지만 특조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발전사 하청업체들이 인건비의 절반 가까이를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건 진짜 전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열받더라. 근데 이게 진짜 어쩔 수가 그래요. 없어요. 이게 보니까 그 하청업체는 또 너무 돈을 싸게 입찰을 받아서 이 사안을 따온 거예요. 그러면 돈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인건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줘야 하는 직원에게 줘야 되는 인건비를 절반을 지네가 가져버려 회사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직원들은 자기들에게 그렇게 많은 인건비가 배정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 실제 여기 나왔던 사례에 따르면 총 지급해야 될 인건비가 36억이었는데요. 네. 사례가. 그 중에서 인건비로 지급된 게 19억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거의 절반이네. 네. 정말 절반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이게 총체적 난국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뭐 하나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제가 끝까지 보면서 문제네, 진짜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쓰럽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방송 말미에 고은상 기자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발전회사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한국전력 자회사 같은 제대로 된 공기업 설립을 원했지만 사실 이런 방안은 배제된 상태고 대신 공기업 지정도 어려운 어설픈 기업을 만들어서 그 회사로 이직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좀 답답한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하청업체 직원의 말을 전하면서 이 스트레이트 방송을 마무리했는데요.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수그러들면 우리는 무덤의 길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이대로라면 또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이게?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또 일어나. 참. 그래서 사실 우리 지난번에 그 토크쇼 할 때 그 징용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던 선생님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스트레이트를 보면서 지금 2019년 대한민국에 있는 노동자도 저렇게 사는데 일제시대에 징용을 끌려갔던 한국인들은 어떤 노동 환경에서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왜냐면 이게 거의 비슷한 그 탄광 노동자 뭐 이런 일이었잖아요. 네. 생각해 보면은 보인다. 그 일제시대의 징용공들이 징용공이 아니죠. 징용 가셨던 그 강제징집대에서 가셨던 그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그런데 그 노동의 현장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이제 아주 저임금을 받으면서 이 노동하시는 분들의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언론이 이들에게 정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런 걸 결과를 발표한 날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안화시켜달라 그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지금 버젓이 지금 한국에서 언론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유력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 저는 사실 조국 관련돼서 뭐 언론 사망 선고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 누구 한 명을 보내냐 안 보내냐에 대한 그 사망 선고가 아니고 정말 민중에 대한 애정이 1도 없는 이 언론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런 기사 버젓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한 현실이네요, 진짜. 아무튼 슬픈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트레이트도 이제 이 마지막 노동자의 말이 맞거든요. 당신들이 지금은 이렇게 와서 취재를 해주지만 이 관심, 그나마 스트레이트가 해줬던 그 관심마저 사라진다면은 우리는 무덤의 길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 말이 계속 관심 가져달라는 거잖아요. 이 이슈를 키워달라라는 건데 이미 다 죽었어요. 이 최고조에 있어야지 되는 특조위 결과 발표 날도 보도가 이렇게 없었으니 앞으로 보도가 있겠습니까? 아유 화딱지 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서 스트레이트나 여러 언론
여러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누구보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문제 정말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냄비처럼 들끓지 말고 꾸준하게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짚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미련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2시 저는 온라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아시는군요. 자, 흑벽돌님께서는 팩트체크 부탁합니다 하면서 조원대 경제추락 선제적 방어 승부수 이게 뭘까요? 2023년 나라비 1,000조 원대 경제 추락 선제적 방어 승부수 한국일보 기사였고요. 8월 30일자 기사입니다.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다가 어쩌가님 작은 트집이라고 욕하실까 좀 걱정되지만 자꾸 귀에 걸려서 상장회사,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의 장은 장, 상장을 수여하다의 발음은 짱 이게 맞죠? 비상장 주식이라고 계속 발음하시길래 한 말씀을 나도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조선의 활동가가 사투리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내가 잘 몰라 그런 걸 그래서 저건 사투리인가? 저게 발음이 저렇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저의 이름 제 이름 김원경 이거를 김은경을 다 김원경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상장도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은 비상장으로밖에 발음이 안 되나? 그런 나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적하면 좀 그런 민망하겠다 이러고 말을 안 했거든. 근데 지금 딱 이 말씀을 하시네. 저도 딱 들었을 때 비상장 주식 그러니까 상장을 안 준다는 건가? 이렇게 들렸어. 그렇게 내 귀에 딱 들어오는 거야. 비상장 주식 이래야 되는데 비상장 주식 계속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민망하지 않게 서로 고쳐보겠습니다. 저희도 뭐 알고는 있는데. 네네. 마라무글님께서 오늘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박근혜 인사 문제 나오는데 문재인도 화면에 반반 나오더라고요. 이거 조국 까려고? 라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아직 안 봐서 모르겠고요. 아이, 설마 박근혜 인사 문제 나오는데 굳이 그랬겠습니까? 최순실 관련 그러니까. 방송이었는데. 흑토마님께서 이달의 좋은 보도 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어이브 박미정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에서 주는 그런 상이 아닌 민원연에서 다루는 기사들의 등장해서 이 민원연에서 언급해주는 그런 상의 자부심을 느끼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좀 더 저희 상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계셔서 언론들이 불편할 지경입니다. 아니 저도 너무 받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돈 30만 원 때문은 아닐 것이고 너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만큼 민원연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기분 좋게 배꼽 생각하겠습니다. 인사. 배꼽 인사. 제가 또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천 타천 환영합니다. 제발 추천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보도를 많이 알리는 것이 기레기만 이렇게 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안위를 살펴주세요라고 하면서 국민청원 그 주소를 하나 올려놓으셨네요. 정영 블로깅님. 네. 그리고 미련곰탱님은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김근식, 이영훈, 김종래, 고성국 같은 쓰레기들만 득실거린다면 과연 미래가 있을지 걱정이네요. 진짜 근데 그 방송 제가 다시 들으면서 편집하는데 진짜 약오르죠. 약이 바짝바짝. 와 이거 진짜. 이게 쪼는 맛이 있습니다. 짜증이 확 나가지고. TV조선 진짜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 골라서 나왔나. 그러니까요. 진짜.
투어이브 박무정님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아직 언론은 일도 변한 것 없네요. 민원연, 유공, 저리톡 정도 바르게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조국 후보자를 다루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언론들은 현 정권은 권력 이 공식을 바탕으로 우린 현 정권에 객관적으로 비판을 해줘야 해. 그런 생각으로 취재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경험을 했었는데도 왜 똑같은 행동을 할까요? 이런 행태가 중립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착오인데 그걸 언제쯤이나 알까요? 아는 날이 꼭 오길 희망합니다. 언론개혁은 민원연 후원 이건 맞는 공식입니다 하셨어요. 네. 저는 사실은 현 정권은 권력이라는 공식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 정권 권력을 비판하는 것도 좋은데 객관적으로 비판을 해줘야지 증거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막 아니 좀 그럴듯하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말이야. 이건 뭐 아니, 지금 뼈 아프다 막 우리가 이렇게 돼야 말하는 되는데 정권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권의 어떤 부적절한 행태를 이 문재인 정권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한 보도들이 제법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 아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계속 빼박이다 이런 게 계속 거의 이거, 없잖아 사실. 이거 뭐 이래 이거 뭐 팩트가 없어 뭐 이거 카더라야 이런 느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루무치님 TV조선 허가 취소돼야 할 텐데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하셨는데 지금 TV조선이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MBN이 더 문제입니다. MBN은 MBN 내용이 날라갈, 아니고 내용도 사실 지금 문제인 게 내용도, MBN이 지금 저기 방심이 중징계도 MBN이 제일 많이 맞은 것으로 그래요?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저희 때문 아닙니다. 꼭 저희가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가 MBN 좀 위험하겠는데요. 저는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은 그 허가를 처음 애초에 만들어질 때 거짓으로 만들어졌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살다가 어쩌다님께서 방송을 듣기만 하다가 이제야 민원연 정기 후원 신청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랬더니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환영합니다. 오프에서도 배워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최근에 저희 가입해 주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회원 가입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팟캐스트에도 구독이 좀 늘어났습니다. 점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십자 회비 냈냐 안 냈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되는 것처럼 민원연 회비 안 내셨습니까? 그러면은 언론 관련된 그 직책에 나가시기 힘드신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고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반돈 만 원에 그래서 함께 언론 개혁을 우리 언론을 잘 감시하는 우리가 뭐 그렇게 편향적인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정말 공정한 언론을 만들기 위한 그 작업에 민원연 가입하시는 거 이거 상식으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날루님께서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YGTWILL맨님 후원 1,000원 해주셨고 노란색 메모지님 버스 타고 퇴근길에 듣다가 김균식 교수에게 진심 욕 날렸네요. 입 밖으로 크게 나오려는 거. 겨우 참고 작게 입안해서. 맞아요. 저도 약간 비슷해요. 김근식 그거를 저도 미드탈곡기를 저도 나중에 또 들었거든요. 듣는데 그게 이제 동준 씨가 말해줄 때랑 김근식 목소리로 직접 듣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거 다릅니다. 이 아저씨 정말 왜 이래 정말 막 이런 생각이 와요. 욕은 안 했지만 제가 들으면서 동준 씨가 읽잖아요. 녹음할 때는. 근데 그 부분보다 앞부분부터 제가 듣거든요. 다 녹음을 해가지고 듣는데 빡치는 부분부터 넣습니다. 동준 씨가 읽는 부분부터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을 때 이거 진짜 빡치는데 하는 부분부터 넣기 때문에 더 빡칩니다. 저도 편집하다가 욕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튜브 댓글 좀 볼게요. 일단은 어제 우리 좋은 보도에 대해서 이제 민원연의 좋은 보도상 받으시는 언론사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원연도 수고했고 언론사 모두 수고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최철호님께서는 저는 조례에 관련한 경향신문 기사를 꼭 좀 봐야겠어요.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는 시민들은 조례에 관해서 많이 알아야겠군요. 참고하겠습니다. 민원연 모든 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보도를 해주신 기자님들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은 있다님. 일본과 한 패거리인 자한당 조중동 거기에 동조한 잔혹한 국민들 본인 가족 딸이 가면 합법이고 조국 딸은 특혜라고 하셨고요.
한겨레 경향에 대해서 야단 좀 쳐달라. 지금 조선일보 보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예, 뭐 이런저런 지적이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목소리가 많이 나온대요. 왜 이렇게밖에 보도 못하느냐라고 비판하거나 또는 왜 한겨레는 이렇게 조국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네, 내부의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힘들다라고 하는데 저는 저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냥 사실이냐 아니냐 그 기준 하나로 계속 취재하고 찾아보고 가면서 사실인 건 얘기하고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아니 근데 뭐 전부 다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조국 저희 후보자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후보자들은 솔직히 검증이 그래서 나는 이런 게 더 부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요즘 뉴스 보는 게 무서워서 유일하게 믿고 보던 JTBC마저도 안 봅니다 하면서 BHK님께서 써주시고요. KH님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치에 관심의 끈을 안 놓으려고 하는데 들을 만한 언론이 없어서 슬픕니다. 조선만 없어지면 되는 게 아니었네요 라고 하셨어요. JTBC에 대한 그런 비판 많이 하셨어요. 타이거 화이트님께서도 JTBC 정신 차려야 해요 라고 하셨고요. 외구가 나라를 치는데 안으로는 우리끼리 치고받고 쌈박질들이니 이순신 어른이 혀를 끌끌 차며 돌아 누우시겠다라고 제이 라자 못 읽겠네. 라가지? 나가리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이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미경님, 모든 신문 방송이 다 하나같이 쓰레기여서 기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조국에 가난한 JTBC마저 쓰레기예요. 오로지 뉴스공장만 진실을 말해주니까요. 그리고 민원연만이 기댈 곳입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뭐 아무튼 다들 또 손정민님께서 손정민 검탈 쿠데타 저지하자 조국을 사수하자 윤석열은 지가 대통령인 줄 알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TV조선에서 왜 검찰 수사 관련해가지고 뭐 단독 하나 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이게 어떻게 나갔냐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이 검찰이 그냥 압수수색한 건데 TV조선에 단독이 나간 거면 이 입수 경위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검찰에서 흘린 거죠 100%. 누가 알아 이걸.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 아니 TV조선에 검찰이 이런 걸 흘려? 라고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네. 이거 되게 재밌네요. 하데스님이 조국 QM3 자택 주차장 주차 중 이 자기가 본 기사 중 유일한 팩트였음. 팩트였다. 본인이 본 기사 중 유일한 팩트였음. 이런 걸 기사로 쓰는 것들에게 늘 하는 얘기지만 어떤 진실의 탐사 욕구를 바라고 그 욕구만큼의 자존심을 바라겠습니까? 아니 근데 팩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왜? 네. 아무튼 뭐 의심이 듭니다. 너무 웃겼습니다. 이랄라님 뉴스 대신 민원연 듣습니다 하셨고요. 임미정님 요사이 울나라가 너무 무서웠어요. 이러다 두 분을 보냈는데 세상이 왜 이러나 언론은 왜 존재하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막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나잖아요. 왜 검찰에서 저기 흘려가지고 논두렁식에 나왔는데 네. 그 보도하고 지금 검찰에서 TV조선에 그거 흘려준 거. 맞아. 뭐 그런 걸 비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 언론이 계속 옛날하고 너무 달라진 게 없다. 뭐 이 생각도. 근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이 그렇게 힘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큰 직인가라는 생각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조국이 대통령감인가와 법무부 장관이 정말 무서운가 보다. 법무부 장관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조국 하나로 온 정말 들끓고 있는 이 상황이. 자, 아무튼 살자 지금을 님께서는 JTBC 손 사장도 보편적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 좋아하는 팩트체크를 왜 조국 후보자에게는 하지 않느냐 말이다. 지지하던 대중에게 정말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하셨고 그리고 한국 언론은 사망한 지 오래라는 YJ님도 써주셨고요. 나 이런 재미있는 아이디를 보면 되게 좋아하는데 단감찬 장군님 계십니다. 단감을 차셨네. 도대체 진보 신문사가 어딘가요? 요즘 행태 보면 어디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라고 하셨고 그렇죠. 조선미님 정신 단디 챙기자. 밖에선 일본과 전쟁 중이고 안에선 자한당이 언론과 손잡고 조국 털면서 문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QM3가 고급 일제차인 줄 알았다는 분도 있고요.
민원연이 잘 돼서 더 영향력이 커져야 하는데 당신들이 양심이고 등불입니다라고 최병덕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회원가입을 오, 네. 좋습니다. 김승민님, 천박한 물질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젊은 지성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발전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쁜 젊은 청년들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 같은 노인들의 세상이 아니래요. 이제 현재를 미래의 세상은 젊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랍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점점 이런 마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JTBC 까꿍들 상 줄 때만 언급해요. 수고 많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김성호님은 저는 정신건강을 위해서 뉴스 끊었음. 뉴공만 봄 하셨어요. 요즘 뉴공이 참 열심히 하긴 하죠. 그렇게 진짜 솔직히 저는 그 섭외하는 과정을 좀 듣잖아요. 살짝 듣거든요. 진짜 뭐 그분들 섭외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요. 엄청 노력해요. 네. 그분들도 나오기까지 부담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끌어내는 거잖아요. 마음을. 자, 최철우님, 솔직히 조국 후보자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나서 보호해드리고 싶은 마음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해대는 낙성대 패거리들을 옹호하는 TV조선은 DHC에서 인수해주기만을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나저나 정유라 때는 대학생들 자체 농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인지 분석하는 기사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대에서 정유라 때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 대학이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하는 어떻게 보면 패러디하는 거거든요. 정유라 때 이대 애들이 그렇게 했잖니? 그러니 이번에 우리도 똑같이 이제 서울대에서도 고대에서도 해보겠다 이런 건데 뭐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WDJ님께서 언론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언론 보도에 대한 필터링 능력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요. 독일의 경우 언론의 잘못된 부분을 경계하기 위해 허위 보도를 할 경우에 엄청난 벌금을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다른 나라의 언론 좋은 사례들도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제가 요즘 이 허위 조작 정보를 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저도 이제 모으고 공부하고 또 그 무슨 자율규제 협의체 그 회의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또 내일 방송 저희 논평을 2개를 냈어요. 그런데 이봉 활동가가 휴가를 가서 저 혼자 토요일 방송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책 읽기 계속됩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지금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민원연에서만 볼 수 있는 모니터 보고서. 온라인 오리지널 콘텐츠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팩트체크를 넘어선 민원연 프레임 체크. 뭐야 이거? 활동가들을 힘들게 하는 처참한 조회수. 바로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만이 민원연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트를 눌러주세요. 검색창에 민주언론시민연합 혹은 민원연을 검색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우리 언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손을 잡아주세요.